잔을 노리고 접근한 건 저 여자라고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나를 돈으로 본 거 아니야? 이 이야기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려진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후 성수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날짜를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보다 오늘 누가 오기로 한 날인지 아무도 오지 않은 날인지 그걸로 하루가 정해졌습니다. 아침이 오면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복도에서는 카트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랑 며느리가 왔습니다. 아버지, 간병인 새로 구했어요. 조만간에 올 거예요. 아, 그래 알았다. 아들 말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얼른 용건만 전하고 가야 한다는 듯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할 일은 다 했다는 듯이 아들, 며느리가 갈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래, 그래라. 다음에는 지우도 데려오고 지우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였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부터 바빠서 함께 오질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 며느리가 나누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지? 그 말이 들렸을 때 성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요양원비만 더 나가는데 아직 기운이 있으시네. 그래도 이번에 간병인 초보자로 다시 구했잖아. 싸게 구했으니까 다행이지. 성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문이 닫혀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성수가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요.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어요. 재산도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낫다는데. 아버님 재산 있는 건 맞는 거지? 내가 알기론 그래. 얼마인진 몰라도 우리 빚 갚을 정도는 될 거야. 그렇게 재산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 안 주는 거야? 진작에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 기다려봐. 그렇다고 지금 일을 그르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버지 앞에서 내색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수는 알았습니다. 아들 눈에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돈 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요양원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지요. 성수도 젊었을 땐 그랬으니까요. 자식 키울 때 부모 병문안 한 번 못 가고 살았던 날들 성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요양원에 성수를 찾는 방문자는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옆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이거 집에서 해온 거예요. 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그 소리를 들으며 성수는 괜히 시계를 봤습니다. 혹시라도 늦게 오는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양원 하루가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같은 시간이었고 메뉴도 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새 간병인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 이쪽으로 걸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 맡게 된 김지연입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성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과거로 성수를 데려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젊었던 시절, 햇볕이 좋던 날 성수를 보고 웃던 얼굴, 첫사랑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성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 사람이 이 모습으로 여기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성수의 시선을 알아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제야 성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도 달랐고 이름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분한 그 말투는 비슷했습니다. 그날 점심 지연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보통 간병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드세요. 다 드셨어요? 이런 말부터 하는데 지연은 성수가 씹는 속도만큼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게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드시네요. 책망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입맛 없으시면 죽으로 바꿔드릴까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롭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성수의 몸 상태만 물었습니다. 무릎은 어제보다 어떠세요? 허리는 괜찮으세요? 누군가 성수의 몸을 어제와 비교해서 묻는 게 낯설었습니다. 늙으면 하루하루 똑같이 아픈 거니까요. 그날 오후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올 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바람 조금 들어와도 괜찮으세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햇볕이 이불 위에 내려앉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접받을 수도 있구나. 아들, 딸은 그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휴대폰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괜찮다라고 말해도 정말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 부담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항상 다정하게 하루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 말이 형식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뒤척이시네요. 잠이 잘 안 오네.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침대 옆에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덜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내일의 성수를 생각해 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성수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아주 오래전 젊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햇볕이 좋았고 누군가 성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성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지연은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하며 성수 옆에 앉았습니다. 성수는 꿈속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성수 인생에게 가장 늦게 도착한 인연이라는 걸. 한 달째 아들은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응, 괜찮다. 간병인은 잘하고 있어요? 응. 그럼 다음에 뵐게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전화는 늘 2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통화가 끝나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수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곤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성수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죽 드실래요? 밥 드실래요? 죽으로. 알겠습니다. 지연은 죽을 떠서 성수 앞에 놓고 숟가락을 천천히 건넸습니다.
그리고 창가 의자에 앉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보통 간병인들은 식사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복도로 나가곤 했는데 지연은 늘 성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드셨어요? 응. 조금 더 드실 수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지연은 그제야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딸과 함께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때?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간병인 말로는 그냥 그렇다던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오빠네 집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거야? 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언니도 일하고 나도 하는데 그게 쉬운 줄 알아?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성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재산 정리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시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대.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수가 눈을 떴을 때 지연은 복도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도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아빠 잘 계셨어요? 방금 전까지 복도에서 하던 말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간병인분이 잘 챙겨드리죠? 응. 딸이 성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딸아이 손은 따뜻했습니다. 괜찮다. 성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나간 후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 드릴까요? 응. 그녀는 물컵을 건네며 잠시 성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응? 힘드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성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정말요? 응.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연은 평소보다 오래 성수 곁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응. 간병인분은 잘하고 계시죠? 응. 대화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멈춰섰습니다. 아버님, 혹시 재산이 많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아니, 나중에 정리하실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잖아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성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궁금해?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가식적인 며느리 웃음에 가슴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성수는 대답했어요. 많아. 아주 많아. 순간 병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많으신데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성수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나가봐. 피곤해. 그날 저녁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딸이 매일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 어때요? 괜찮아. 제가 과일 깎아드릴게요. 며느리가 사과를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백화점에서 비싼 거 사왔어요. 딸이 고급함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친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재산을 보고 있다는 걸요. 성수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어요.
아버님, 잠 안 오세요? 응.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요즘 우울한 성수를 위해 밤새 옆에 있어줄 생각이었나 봐요. 책 읽는 모습을 바라보다 방해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물컵을 잡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 책으로 물이 떨어지기 전에 지연은 재빨리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어요. 하얀 바탕에 파란 자수가 놓인 손수건. 그 순간 성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성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평생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지연은 손수건을 고이 접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이게 제일 소중한 거라고 하셨어요. 성수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손수건은 성수가 첫사랑 수진이에게 준 거였어요. 수진은 손수건에 두 사람의 이니셜을 파란 자수로 새겼죠. 성수는 4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수진이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책 찾으세요? 응. 시집 있어요? 여기요. 어떤 시인 좋아하세요? 윤동주. 저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서점이 문을 닫은 후에도 함께 걸었습니다. 성수 씨, 이거 보세요. 수진이가 하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직접 수놓은 거예요. 성수 씨와 제 이름. 이제 이 손수건이 있는 한 우리는 함께인 거예요. 손수건 모서리에 파란 실로 SS&SJ라고 적혀 있었어요. 비싼 선물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 그럼요. 이건 성수 씨가 저에게 처음으로 준 선물이잖아요. 손수건을 얼굴에 가져다 대며 수진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죽는 그날까지. 죽긴 왜 죽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성수 어머니가 성수를 불렀습니다. 성수야, 앉아라. 왜요, 어머니? 요즘 만나는 여자 있다며? 어머니,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넌 약혼녀가 있잖아. 약혼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성수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집안이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성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약혼녀 집안에서 할아버지 때 우리 집안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길바닥에서 살았을 거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때 서로의 자식을 결혼시키기로 약속했고 두 집안에서 아들만 태어나자 손주를 결혼시키기로 한 거였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잖아. 하지만 어머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사랑 때문에 네 인생 망치려고? 장남인 네가 우리 가족 모두를 망치려고? 어머니의 말에 장남으로서 책임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성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어머니의 말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해가 떠오를 즈음 성수는 결심했습니다. 집안을 버리더라도 약속을 깨더라도 수진이를 택하겠다고. 아침이 밝자 성수는 수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둘이 도망치자고 말할 참이었죠. 그런데 수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성수 씨, 나 고향 내려가야 해요. 그래,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수진이는 성수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이미 정해졌대요. 사랑하는 건 우리 두 사람인데 왜 이런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도망가자. 우리 둘이. 성수 씨, 집도 돈도 다 버릴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모두 버리고 잘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럼 나는? 수진이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추억으로 남겨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성수는 수진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자기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아버님?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성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그 손수건에 자수가 있어? 지연이가 손수건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랑 첫사랑 이니셜이래요. 파란 실로 수놓은 SS&SJ. 엄마가 이게 제 아버지 이니셜이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쓸쓸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 순간 성수는 다시 한번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전 평생 이 이름을 외웠어요. 성수, 성수 아빠 이름. 성수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름이 최수진이요. 성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은 당황해서 성수에게 물었어요. 아버님, 왜 우세요? 성수는 지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성수야. 네가 내 딸이라니. 지연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성수와 지연은 한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성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성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내 엄마는 어디 있니? 지연이가 겨우 그쳤던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연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죽은 줄 알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저와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암 선고를 받은 날 엄마는 진실을 말해주겠다면서 저를 불렀어요. 지연이 성수에게 말한 그날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수진이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했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걸 처음 알게 된 날, 서점 일을 마치고 성수를 만나 이 소식을 전하면 성수가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설렜다고 해요. 그런데 서점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한 여자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낯선 여자.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지만 그 여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성수 어머니입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수 어머니는 수진이에게 사정했대요. 제발 헤어져 달라고. 우리 집안은 성수 결혼이 아니면 모두 무너진다고. 약혼녀 집안에서 이번 약속을 깨면 그동안 도와준 걸 모두 가져가겠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사업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유학가 있는 동생들은 공부를 마칠 수 없다고요. 성수 어머니는 헤어지라고 화를 내는 대신 수진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다고 합니다. 성수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아주면 안 되겠느냐? 고요. 수진이는 성수 어머니가 화를 내면 화를 내려 했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하느냐고, 왜 사랑하는 사람을 떨어뜨려 놓느냐고. 그런데 사정하는 성수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불쌍해졌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성수도 불쌍하고 어머니도 불쌍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까지 불쌍해졌다고 해요. 그 순간 수진이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해 자기가 사라지자고. 나만 아프면 되는 거라면 그게 낫겠다고. 그래서였던 겁니다. 성수가 집을 버릴 각오를 하고 도망치자고 말했을 때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던 이유가 그날 수진이는 이미 떠날 준비를 다 끝내고 성구를 만난 거였어요.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가족을 버리고는 살 자신이 없다고, 자기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을 놓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성수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성수와 지연은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가 먼저 울음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예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다고. 지연이는 손수건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찾고 싶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찾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이렇게 요양원에서 만나게 되다니 운명이 저를 이쪽으로 이끌었나 봐요. 다음 날 성수의 아들과 딸이 왔습니다. 며느리까지 셋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제가 삼계탕 끓여왔어요. 보양식 드셔야죠. 며느리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고맙다. 그때 지연이가 식사 준비를 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지연이를 보더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 간병인분. 식사는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나가 계세요. 아니야. 지연이도 여기 있어. 성수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성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할 얘기할 게 있어. 너희들한테. 성수는 자식들을 향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연이는 내 딸이야.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45년 전에 나는 수진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 그런데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 때문에 헤어졌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헤어질 때 나는 수진이가 임신한 걸 몰랐어. 수진이는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웠어. 성수는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야. 내 딸 지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요? 증거가 있어요? 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파란 실로 수노인 SS&SJ. 엄마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의 이니셜이요. 아들이 손수건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증거라고. DNA 검사하면 돼. 성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아.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재산? 성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재산 노린 건 누구야? 복도에서 하는 말 다 들었어. 유언장 쓰시기 전에 잘해드려야 한다. 이 말도 들었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은 내가 재산 많다는 걸 알고 나서야 매일 왔잖아. 그런데 이 아이는 달라. 45년 동안 나를 그리워했어. 재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준 게 아니었지. 아들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평생 아버지 자식으로 살았어요. 자식? 내가 아프고 나자 귀찮아 한 거 아니고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 얼마인지가 궁금했겠지. 딸이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며칠 본 사람보다 저희가 아빠 자식이잖아요. 너희는 평생 나를 통장으로 봤잖아. 성수는 침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다 정리했어. 전 재산을 지연이한테 상속할 거야. 말도 안 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봐. 유류분은 줄게. 법이 정한 최소한만. 내 재산은 모두 지연이 거야. 딸이 지연이한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어요.
당신이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지연이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재산 때문에 온 거잖아. 성수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그만해.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모두 나가. 세 사람은 화가 난 얼굴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요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연이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성수는 지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미 틀어진 거였어. 하지만 성수는 지연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나는 45년 동안 도망쳤어. 수진이한테서, 너한테서, 책임에서. 근데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지연이가 성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버지, 고맙다 지연아. 날 찾아와줘서. 그날 이후 요양원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딸은 직접 오지 않았고 대신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화는 아니었죠. 처음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연 씨랑 따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아들이 지연이에게 무슨 소리를 할지 몰랐어요. 그 아이랑 따로 이야기하지 마라. 성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세상 일은 아버지 뜻대로만 안 굴러가요. 그날 오후 지연이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요양원 앞 카페에서 아들을 만나고 온다고 했습니다. 성수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지연이는 피하기만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면서 자신이 만나서 잘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지연이는 해가 다 져서야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성수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흔들렸다는 걸요. 지연아, 부르기도 전에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드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성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조사해봤다고 했어요. 조사? 제가 예전에 결혼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성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지연이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조폭이었어요. 성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숨어 살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건지 다 안다고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 남편한테 제가 있는 곳을 알리겠다고 했어요. 그럼 전 어디 술집에 팔려갈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 선택하라고 했어요. 뭘? 조용히 사라지든지 남편한테 끌려가든지. 성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지연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떠나겠다고 했어요. 성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사라지면 아버지랑 자식분들 사이 문제도 다 해결될 거게요. 지연이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전 돈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살아서 아버지를 만났던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말에 성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니다. 내가 물러날 이유 없어.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전 엄마도 잃었고 이제 아버지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지연이는 성수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성수가 잠든 사이
지연이는 짐을 쌌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지연이는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자식들과 더 싸우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성수는 그 종이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지연 씨, 스스로 나갔더군요. 성수의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 만족하냐?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성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연이의 사라짐이 도망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연기였다는 걸. 성수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내 전 재산은 지연이에게 줄 거다. 성수는 지연이 걱정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밥은 먹고 지내고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었죠. 그날 이후 요양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해진 게 아니라 텅 비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지연이가 앉아있던 의자도, 밤마다 켜지던 스탠드 불도, 아침마다 들리던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간병인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그날은 병실에만 있기 답답해서 아침부터 요양원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요양원 주차장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버지 주무시는 시간일 거야. 나는 숨 죽이고 있었어요. 지연 씨도 너무 걱정 말고. 지연이라고?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연 씨가 피해자인 줄 알아. 아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연기면 충분했어요. 연기. 그 말 하나에 성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눈물도 타이밍 좋았고 떠나는 것도 완벽했어요. 곧 끝나요.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숨어 지내고 계세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성수는 알아버렸어요. 지연이의 다정함도, 밤새 옆에 앉아있던 그 시간도, 아버지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도 모두 계산된 친절이었다는 걸. 성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배신이 아픈 게 아니라 믿었던 아이들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성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수는 딸을 찾은 게 아니라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늙은 먹잇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도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이 없다는 걸 그제야 똑바로 알았습니다. 성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양원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미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비워지고 나면 울 힘조차 남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성수는 요양원 천장을 보며 다음날 눈 뜨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게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편해질까? 이제 수진이 곁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생각할 때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지연과 통화하며 했던 말.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숨어 지내고 계세요. 그 말은 지연을 향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성수 자신을 부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성수는 갑자기 기운이 났습니다. 수진을 찾을 때까지 기운을 차려야 했어요. 다음 날 성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차피 너희에게 줄 재산이었는데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이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성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 10시까지 변호사를 불러줘. 아들이 말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변호사랑 올게요. 성수는 아들 없이 변호사랑 만나려고 일부러 아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을 말한 거였어요. 아니다. 내가 마음먹었을 때 처리하고 싶어서 그래. 내일 아침에 불러줘. 아들은 조금 불안했지만 성수가 마음을 바꿀까봐 알았다고 했어요. 아침이 되자 성수는 변호사를 만나고 조용히 요양원 퇴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짧은 쪽지 하나만 남겼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찾지 마라. 그날 이후 요양원에서는 성수를 다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아들, 딸은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성수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수소문했고 바닷가 마을에서 수진이를 찾아냈던 거였습니다. 성수는 요양원에서 사라진 그날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최수진이라는 분이 살고 있나요? 처음엔 고개를 젓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기억을 꺼냈습니다. 아, 언덕 위에 혼자 사는 분. 그분이 최수진 할머니예요. 작은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집 앞까지 닿는 곳. 성수는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건너뛴 45년을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수진은 대문 앞에 서 있는 성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둘이 서로를 마주한 순간 이미 시간은 45년 전으로 연결되었으니까요. 그날 성수는 그동안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지연 이야기까지.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성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자식들에게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전 재산은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 그리고 지연이까지 모두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이에요. 그 돈은 우리 거라고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재산은 다 기금으로 넘어갔고 도서관 공사가 진행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닷가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도서관 이름은 SS&SJ. 책이 있고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곳. 성수는 그곳에서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돈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아 결국 다시 만난 인연과 함께 아주 조용하게,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성수는 다시 자기 편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자식은 당연히 내 편일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고 오래 함께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손을 놓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의 마지막은 외롭지 않습니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눈치 보며 살지 말고, 버티며 견디지 말고, 내 편이 있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따뜻할 수 있습니다.